네. 네. 전국 도별 최강자전 지금 한참 진행 중이고요. 7월 7일까지 신청이니까 얼른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 최강자 우리 권순우 팀장님 모시죠 보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선프로TV의 권선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좀 어떻게- 궁금했습니다. 네. 그 뭐죠? 프리고진의 반란이 미국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아, 우리는 강하게 끝났죠. 네네. 우리는 강하게 끝났는데 미국은 좀 약하게 끝났습니다. 그 의외로 나스닥이 장 초반에 어제 밤에 자기 전에 봤더니 이게 오르네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 미국은 뭐 거침없구나라는 DC 생각이 부족이에요. 들었는데 DC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뭔가 좀 기력이 좀 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같이 보시면은 나스닥 지수는 이제 플러스로 시작을 했다가 마이너스 1.16%까지 떨어지면서 하락을 했고 S&P도 좀 한 마이너스 한 0.4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다우는 또 이렇게 좀 다시 반등에 살짝 반등했다가 약보합 정도로 끝났어요. 근데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3.7%, 뭐 메타가 마이너스 3.6%, 알파벳이 마이너스 3.3%, 테슬라가 마이너스 6.1% 기록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에 그 미국의 그 기술주 중심으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네. 근데 약간 러시아가 뭐 펀더멘털하게 영향을 미친 건 아닌데 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불안감의 심리를 좀 자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쨌든 그 바그너 용병 관련한 반란은 좀 일단락이 됐는데 후속 네.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푸틴 대통령 얘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번 상황은 모든 협박과 혼란이 실패할 운명임을 보여줬다. 까불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무장 반란은 어떤 경우든 진압이 됐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약간은 좀 포용적인 멘트가 좀 있었는데 바그너 그룹의 지휘관과 병사 대부분이 러시아의 애국자임을 알고 있다. 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우들에 맞서도록 반란에 이용당했다. 그러니까 요거는 갈라치기죠, 갈라치기. 약간 갈라치기. 갈라치기. 네. 예,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멈춰서 유혈 사태로 향하는 선을 넘지 않은 바그너 그룹 지휘관과 병사들에게 감사한다. 여기서 지휘관은 프리고진은 빼고 얘기하는 것 같죠. 그리고서 그럼 왜 그렇게 그 바그너 용병들이 1000km를 넘게 진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사태 처음부터 대규모 유혈 사태를 피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그것 때문에 모스크바 200km 인근까지 신속하게 진군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약간 찌질한데. 뭐 코피 날까봐 봐주고요. 평상시에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 평상시에 우통 먹고 뭐 곰 뭐 이런 거 아니야. 예, 코피 날까봐 안 때렸다 이런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그 러시아에 얼마나 비극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지 깨닫는 시간이 필요했다. 뭐 진격하는 동안, 그러니까 그때 동안 내가 안 때린 게 그 올라오는 동안 곰곰이 생각해봐라. 내가 얼마나 러시아에 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건지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벨라루스로 가고자 하는 바그너 용병 멤버들에 대해서는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확인을 하면서 국방부와 계약을 해서 정식 군인이 되거나 뭐 집에 가도 된다. 그리고 아니면 벨라루스로 가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벨라루스 대통령에 대해서도 어려운 상황에 대한 그의 기여에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그 연설을 했을 때 보여준 장면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크렘린궁에서 이게 회의를 주재를 하는데 그 쇼이구 국방부 장관 지금 프리고진하고 좀 갈등이 있었던 분이잖아요. 이분한테는 분이라고 해도 되죠. 안 돼, 예. 안 돼. 하지 마세요. 그냥 국방부 장관. 네, 그래, 국방부 그 장관 사람. 네. 그 사람하고 2차까지는 하지 말고 이 사람. 이 사람 그 러시아 보안기관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문책을 할 때는 이제 보통 회의에서 배제를 시키잖아요. 근데 쇼이구 장관하고 이제 보안기관 책임자들의 회의를 이제 참석을 시켰다라는 것 때문에 이번에 그 푸틴 대통령은 완벽하게 국방부 장관과 보안기구에 손을 들어줬다. 근데 거기까지 배제하면 뭐 어디다 기댈 데가 없잖아. 지금 배제하면 네. 프리고진도 벨라루스 가 있고 국방부 장관도 배제하면 누굴 믿냐? 근데 벨라루스 지금 간 게 확인이 안 된대요. 아 없어졌다며 또. 네, 그래서 지금 러시아 어디 연금설이 있고 막 그렇더라고. 네, 프리고진이 벨라루스까지 아마 안 갔거나 못 갔거나 한 것 같고. 여튼 여러 설이 있어. 네. 예. 근데 저는 그 설에 비해서 아무래도 벨라루스 대통령의 기여에 감사한다라고 표현을 한 거 보면 일단 벨라루스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1차적으로는 그럴까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거는 뭐가 돼요, 벨라루스 대통령이?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지금
현피하기로 한 두 사람 있잖아. 예, 예. 일론 머스크하고 머스크하고 조커버그하고 그거의 오프닝 세레모니로 푸틴하고 프리고진하고 한번 그세 개의 대결 야, 야, 릴레이 매치로 딱 하면 네. 한 10,000불 해도 보러 갈 것 같은데. 야, 요새 김프로님이 좀 흥행성에 욕심을 내시는 것 같은데요. 어? 아, 파이트머니 얼마 줘야 돼요, 그럼 거기? 에? 파이트머니. 목숨 걸고 하는 건데 걔들이 파이트머니가 걔들이 뭐 돈이 의미가 있나? 홍차 내기. 공짜 마시기. 여튼 아니, 그래서 웃으면 안 되네. 지금 이제 푸틴의 메시지가 이제 나왔다는 거죠. 네, 근데 텔레그래프, 그러니까 영국의 텔레그래프 보도가 있었는데 그 프리고진이 왜 거기서 멈췄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러시아 정보기관이 바그너 용병 리더들의 가족을 해치겠다라는 협박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고 이게 알려지기로는 한 25,000명 정도로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상 한 8,000여 명 정도라서 모스크바를 점령 시도는 패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얘기들을 좀 나왔고요. 그리고 뭐 조금 이쪽에도 입장이 푸틴 대통령의 입장도 강경했지만 거기에 이제 그 선동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스피커들. 네. 그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안드레이 그루롤리프 하원 의원이 있는데 네. 여기에 그 바그너 그룹의 인사가 처형되는 거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뭐 이런 식의 굉장히 강경 발언이 좀 있었어요. 그랬던 부분들이 영향을 좀 미쳤었고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금 바그너 용병의 배후에 서방의 첩보기관이 연루됐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얘기 들으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딴 얘기하다가 이 얘기하는 자리 아니었는데 딴 얘기하던 자리에서 이거는 그냥 러시아 니네들끼리 싸운 거 아니냐. 그건 이제 선긋기. 예. 체제 내의 투쟁의 일부다 저거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뭐 나토나 뭐 이런데 전혀 우리는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 그러고 이게 뭐 바그너 그룹 반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언급한 거는 처음이에요.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그러면서 뭐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미국은 우크라이나 방어에 최선을 다하겠다. 근데 이럴 때는 사실 러시아 모스크바나 그죠? 우크라이나에 있는 특파원이 있으면은 진짜 현장감 있겠다. 전화해서 현장 분위기 어떠냐? 거기 왜 국민들이 저 프리고진한테 막 인증샷 찍고 막 환호하냐? 그런 걸 리얼하게 물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러시아에 계신 분은 없습니까? 러시아. 예, 네? 여러분 혹시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러시아 분 계시면 저희한테 우리 형편에 뭐 특파원을 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현장에 현지에 있는 뭐 교포나 주재원이나 이런 분들 좀 연결해가지고 그런 거 좀 해봐야 되겠어. 블라디보스토크 가능? 거기 좀 너무 먼가요? 거기는 우리랑 별 차이 없지 않을까요? 우리가 더 가깝지 않나? 네, 거긴 안 되고. 근데 그런 거 모스크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그런 거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저희도 그 시청자분들 중에 자문단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취재하다가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자문단 분들한테 네. 여쭤보고 그러는데 네. 시청자분들이 뭐 저희 방송 함께 만들어 그거 주시는 제가 거죠. 그러면 좀 계획해 보겠습니다. 해외 네트워크로 이렇게. 또 러시아 출장 가신 건 아니죠? 아니 가는 건 돈 들어서 안 된다고 그랬잖아.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뉴스는 푸틴 소식으로 전해드렸고요. 두 예. 번째 뉴스 넘어갑니다. 두 번째 뉴스는 일본의 재무성이 엔저가 너무 급격하고 일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장 개입 배제 안 한다. 그 시장 개입 배제 안 한다. 시장 개입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요즘에 일본 살아난다는 얘기들 많이들 들어보셨죠? 네. 이게 좀 다 일본 이야기가 좀 얘기더라고요 요즘. 근데 저도 이거 관련해서 조금 몇 달 전부터 취재를 좀 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뭐 일본의 관광업이 좀 살아나는 게 있고 뭐 임금이 좀 올라가는 게 있고 반도체 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있고 뭐 엔저 때문에 일본 제조업이 살아나면 우리나라 제조업이 위협받는다는 얘기까지 많이 번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표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거는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지 지표로 나타나는 거는 그렇게 세게 나타나고 있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워낙 낮은 상황에서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냥 꿈틀꿈틀하는 모양새가 보인다는 것 정도. 그리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환경 안에서 상대적으로 낮지만 원래 일본에 비하면 조금 높은 인플레이션 이런 정도의 지표가 나오는 거지 정말 이게 뭐 펀더멘탈하게 개선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일본 경기가 좀 좋게 느껴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글로벌하게 통화 정책을 굉장히 그 긴축적으로 쓰고 있는데 일본만 지금 굉장히 완화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 뭐 범위만 조금 늘렸을 뿐이지 여전히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저가 이어졌을 때 관광 가기에
비용이 되게 적게 들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효과가 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물가가 오른 그 상황에 돈이 제일 많은 곳이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시다 총리가 신자본주의를 얘기하면서 야, 그 기업이 돈 끌어안고 있지 말고 임금으로 많이 줘라. 그리고 주주들한테 배당 많이 해가지고 주가 올려라. 이런 것 때문에 훈풍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나타났을 때 그 반대급부로 안 좋게 나타나는 지표가 있는데 바로 환율입니다. 지금 환율 같이 보시면은 네. 많이 떨어지죠. 작년에 이때 정말 뭐 글로벌한 금융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엔화가. 예. 그리고 이게 쭉 내려왔습니다. 요 그래서 내려왔을 때 일본 저 때는 일본 붕괴설 같은 거 나오고 그랬잖아요. 붕괴설 나왔어요. 일본이 위기의 진앙지 될 수 있다. 예, 예. 헤지펀드도 23년 1월에 공격당한다. 이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네. 얘기가 나왔을 그렇죠. 때예요. 그리고서 이때부터 일본 중앙은행이 엄청나게 국채 매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이거 내려올 때 그 한 달 동안 쓴 돈이 한 164조 원? 한화로. 예, 예. 그러니까 일본 그때 어마어마하게 사들인 거예요. 그래갖고 네네. 이렇게까지 끌어내려 놓은 건데 이런 상황이 좀 펀더멘탈하게 개선 없이 금리 차는 점점 일본하고 미국하고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오른 거예요. 또 네. 이게 그 전에 윤재성 CIO 방송 하실 때도 이 얘기를 좀 맞아요. 했었거든요. 네. 이게 일본은 펀더멘탈한 개선이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환율에 좀 타격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뭐 143엔까지 올라와 버리니까 재무성이 이제 기자들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해서 최근 움직임이 굉장히 급속하고 일방적이다. 과도한 환율 움직임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하겠다. 이거를 적당하게 그냥 구두 개입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기자들도 이렇게 있으면은 뭐 저한테까지 연락이 오진 않지만 뭐 연합뉴스라든지 주요 매체에다가 이게 그냥 슬쩍 흘려주거든요. 아 이거 좀 너무 심한 것 같다. 아니, 권 팀장한테 안 와요? 네, 저는 기재부 출입이 아니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저한테도 좀 연락 좀 주시죠. 연락 주세요. 아, 연락 주세요.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예, 그랬는데 이건 재무성 재무관이군요. 재무관 장관은 아닌데 실명 걸고 이렇게 갖다 주는 경우는 굉장히 센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려 그러냐라고 했더니 어떤 옵션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관방장관도 정부는 외환 시장 동향에 높은 긴장감을 갖고 주시하고 있으며 지나치긴 움직임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127엔이 한 7개월 만에 143엔이 됐으니까 이게 굉장히 엔화가 좀 약해져 있는 그렇죠. 상황인 거거든요. 그리고서 이번 달 금융정책 결정회의 일본은행에서의 결책회의에 그 요약본이 공개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용어는 좀 어렵습니다만 수익률 통제 곡선이라고 그랬고 YCC라는 표현을 네. 쓰는데 일드 그냥 커브 컨트롤이라고 하죠. 이거를 뭐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네. 이게 너무 완화적인 정책을 유지할 수 없다. 이게 완화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YCC 통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9명의 이사 중에 6명은 여전히 통화 완화 정책의 틀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통화 정책에서 벗어나는 단계에서 급격한 금리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YCC 수정에 대한 초기 단계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YCC 수정 정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언급된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 같은 경우에 여기에 임명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통화 정책의 정상화를 주장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총재 되니까 얘 쏙 들어갔었죠. 이게 사실 밖에서 이렇게 비평할 때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의사결정하려면 좀 쫄리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그리고 이제 아니에요. YCC 컨트롤 YCC를 한 노치 올릴 거라는 얘기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하반기 들어서. 그래서 이제 엔저를 좀 막아본다. 그러면서 사실 장기적인 목표는 통화정책 정상화예요. 네. 이게 일본 금리 한번 같이 보시면은 이게 금리 정책입니까 이게? 2008년에 0.5였던 게 이렇게 내려와서 0.1%로 쭉 갔다가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월급이 아까운 게 일본 중앙은행 저 총재라는 거 아니에요. 사우디 일기예보 하는 사람하고 할 일이 없어. 뭐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래갖고 이런 식의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우에다 가지오 총재 같은 경우도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통화정책이 정상화가 되려면은 경제가 어느 정도 받침이 돼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YCC 같은 걸 조금씩 만져보면서 특별하게 충격이 없으면 정상화를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일본이 워낙 보수적인 국가고 이제 그 여기 의사결정에서 과감성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외부적인 압력으로 나타나는 게 환율이다 보니까 오히려 외부적인 변화에 의해서 통화정책 정상화를 네. 좀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좀 하반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과연 하반기 전망 잘 맞을지. 자, 세 번째 뉴스도 얼른 가보죠. 세 번째는 정부가 어제 그 제분 밀가루 업체하고 라면 업체 소집했습니다. 오랜만에 오랜만에 보는 그림인 것 같네. 아니 총리도 나섰던데. 네, 공정이 움직여야 된다. 오랜만에 담합 보는 같은 장면. 거. 예. 야, 근데 이전에 그 라면 업체들 라면값 언제 인하했는지 기억 안 나시죠? 인하? 네. 2000. 그 오뚜기가 제일 먼저 했던 거 아니에요 그때? 13년 네. 아, 그때 했었나요? 이명박 정부. 아, 그래요? 네, 한덕수 총리도 그때뿐이죠. 아, 그래도 총리였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때 총리셨어요. 총리겠지. 그 시점에 총리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아, 여튼 예, 그 어저께 그러니까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그 AT 센터의 한국 제분협회 회원사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서 제분업계는 뭐 이전에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추경호 총리가 그 국제 밀 가격이 많이 내렸으니까 라면 가격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날 왔던 업체는 대한제분, CJ제일대양, 삼양사, 사주동아원 등 국내 대형 제분업체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물가 안정을 위해 7월에 밀가루 추가 가격 인하 가능성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라면 값 내려라. 그랬더니 라면 업체에서는 야 들어오는 밀가루 가격이 별로 내린 거 없어. 그렇게 이제 진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밀가루 니네들 한번 와봐 이렇게 된 거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국제 밀가격 한번 같이 보시면은 네. 이렇게 올라왔다 많이 내려오긴 내려왔습니다. 이게 우리 그 3프로 멤버십 보면은 데이터 센터 있잖아요. 거기 보면 국제 밀가격 지표가 나오는데 데이터 좋은데. 예, 여기서 굉장히 많이 내려오긴 했어요. 쌍봉 쳤네. 네, 그렇죠. 배트맨 아니에요, 배트맨?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조금 지금 오름세기는 해요. 네. 근데 이 정도 수준으로 와 있다는 건데, 근데 사실 지금 그 CJ제당 쪽에서 하는 얘기는 가격을 낮추는 것보다는 차라리 판매장려금 같은 걸 좀 높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시작을 그러니까 맥락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전에 이렇게 라면값 좀 깎아라 뭐 그런 얘기 좀 나왔었을 때 농심이 이번에 1분기 매출이 되게 좋았습니다.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되게 좋았는데 영업이익 거의 85% 정도가 올랐어요. 네. 근데 전년도에 좀 안 좋았기 때문인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오뚜기 같은 경우도 매출 15%, 영업이익 10%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이쪽에는 야 니네 지금 물가가 이렇게 올라서 힘든데 너네 이렇게 영업이익 매출이 많이 나와? 라는 거에 사실 농심 같은 경우는 미국 매출 영향이 조금 있고 그러니까 오뚜기나 다른 업체들도 전년 동기 대비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실적이 좋게 나오니까 이제 조금 압박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럼 밀가루값 좀 낮춰라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건데 사실 그 정부에서 이제 분석을 하기로 밀가루 가격이 한 3에서 9% 정도 떨어지면 라면 제조사에는 0.6% 정도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다. 0.6%요? 예, 그랬더니 이제 라면 쪽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라면 한 개 600원이에요. 66이 36 그러면 36전이야? 뭐 어떻게? 3원 6 3원 60전인가? 3원 60전? 예. 그러니까 3에서 4원 정도 효과가 있을 건데 아니 요즘 라면 600원은 아닌데 한 1,000원 하지 않나? 그죠? 출고가. 아 출고가가 소비자가 아니 아니고. 그러니까 요게 되게 중요한 그 개념인데 정프로를 비롯해서 모든 투자자들이 네. 그 어떤 회사의 매출을 생각할 때 있잖아요. 네. 그 최종 그 가격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예? 근데 그게 기격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 그렇겠죠, 출고 그렇겠죠. 가격이 있다고. 근데 우리는 소비자로서 보는 야씨 라면 얼마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매출로 인식한다. 그거를 잘 봐야 돼요. 근데 이게 라면 업체뿐만 아니라 중간재들도 다 그런 거거든. 뭐 그렇겠네요. 그런 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출고가 기준. 그러면 지금 김프로님 말씀은 유통사를 조져라
아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매출을 생각할 때 약간 착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진짜 그러니까 약간 정부가 그러니까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정부가 뭔가 이 물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나 이런 거를 다독이기 위한 거라면은 여기서 이거 인하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자기들이 유통사고 같이 프로모션을 하겠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프로모션 해가지고 소비자들에게 그냥 뭐 일시적으로나마 이렇게 프로모션 확 해주는 게 소비자 체감 효과가 있지. 여기 밀가루 해서 뭐 3원 60전 그거 낮춰봐야 우리한테는 타격이 되게 큰데 소비자들은 그거 하나도 체감 못할 거다. 이렇게 3원 60전 해서 그거 가격표 바꾸는데 돈 더 든다 뭐 이런 논리겠지.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그 밀가루 가격은 조금 밀가루 가격 보실 때 밀가격 지표 이렇게 보시면 밀가루 가격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맥이라고 해야 나옵니다. 소맥. 소맥. 소맥은 아니죠. 소맥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소맥에 대한 가격이 좀 떨어진 건 맞는데 여기에 이렇게 지금 소맥만 가지고 밀가루 라면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뭐 감자 전분 얘기가 좀 요새 좀 많이 나오고 뭐 인건비 같은 것도 얘기가 좀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원재료 매입에만 하더라도 뭐 지출액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포장재 같은 경우도 뭐 한 10% 정도 늘어난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단순히 밀가루 가격만 가지고 얘기하기엔 좀 그렇지 않냐라는 거고 그리고 작년 13년 전에 MB 정부 때 식품 가격이 내렸을 때는 그때는 밀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에 대한 부자재 가격들도 좀 내려간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밀가루 아니더라도 뭐 나머지 인건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라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있다.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이다. 예. 그래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어쨌든 이것 때문에 지금 식품주들의 주가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제일제당도 안 좋고 뭐 농심도 안 좋고 삼양식품도 안 좋고 그런데 그 뭐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최근에 증자 이슈까지 얽혀가지고 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그게 프로모션이 됐든 라면값이 내려오게 됐든 뭐가 좀 내리면 좋잖아요. 네네. 그리고서 이게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좀 애널리스트나 이런 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니 이게 진짜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이라는 거는 진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하는 게 오히려 좀 보여주기식에 가깝거든요. 근데 오히려 실질적으로 이걸 가격을 낮춰가지고 하면은 실적만 깨지잖아요. 고민되는 지점이네. 시장 경제라는 측면에서는 저걸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측면도 있고 또 라면 가격이 대부분 뭐 아래 위로 10원, 20원 차이밖에 안 나는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돼 있다라는 담합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저걸 또 그냥 두는 게 맞냐? 이런 생각도 들고. 예. 그렇다고 뭐 개별 기업의 이익이 많이 나는 거에 대해서 뭐 정부에서 또 개입하는 게 맞냐? 그럼 뭐 은행 주냐 이거지 이것도. 근데 마진율도 얼마 안 돼요. 라면? 3-4%. 그래서 그걸 아, 브렉다운 해보면 안 돼요, 권 팀장님. 예를 들면 농심이 실적이 좋다 이거야. 예. 근데 이제 국내 부분이 있을 거고 수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에는 수출이 미미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데 수출 비중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예. 수출 쪽에서의 부가치가 어느 정도고 국내 판매 부가치가 어느 정도냐. 그래서 국내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률이 정말 낮다. 그러면 사실 뭐 그걸 꼭 건드려야 되냐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예, 그렇긴 한데 뭐 제가 지금 숫자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거 예전에 해봤거든요. 근데 그러면 라면값 내리자는 명분이 조금 약해지긴 합니다. 아니 라면 이제 끓여 먹다가 보면은 또 그 시내 유명 그 평냉집 있잖아. 네. 평냉이나 콩국수집 가면은 라면 15,000원. 너무 싼 거야. 콩국수 너무 비싸요. 야 15,000원이 15,000원. 네, 맞아요. 근데 또 1시간 기다려야 돼요. 라면은 아무래도 좀 전 국민 혹은 뭐 이게 많은 좀 서민분들이 좀 예민한 그런 이제 제품이다 보니까 정부님도 그 평냉 15,000원짜리 이런 거 좋아하세요? 아니 먹고는 싶은데 약간은 부담돼요. 아니다, 내가 평냉을 먹는데 딱 10초밖에 안 걸리잖아. 10초, 15초. 먹는데 겨자치고 끝. 10초는 너무 아니 나는 뭐 1분 넘지는 않는데. 하긴 뭐 불어 먹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다고 살살 먹으면 냉면 맛이 또 안 나요. 먹어야 돼.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회냉을 참 좋아했고 아 그러니까 함흥 쪽이구나. 조금 그쪽이었고요. 요즘은 이제 평냉도 조금 뭐 눈에 입에 들어오긴 합니다. 중딩 입맛이구나. 예, 옛날에 진짜 안 먹었거든요 평냉. 이걸 왜 돈 내고 먹나 그랬는데 먹다 보니까 또 그렇죠. 근데 어쨌든 애널리스트의 조언은 이거는 펀더멘탈이 많이 안 좋아진 상황이고 그 지금 노이즈가 많이 크니까 뭐 실적 나오는 거 숫자 확인해 보면서 실질적인 감익이 있는지를 좀 보자라는 정도였습니다. 네, 지금 10초 논란이 지금 많이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방송 그렇게 거짓말로 해도 되냐? 10초 보여달라 직접. 형님. 진짜 못 먹을 것 같으세요? 아니 진짜 보여드려요? 10초 어떻게 먹어요? 아 좋아 그러면 10초에 그걸 어떻게 먹어? 내일 아침에 평냉 좀 갖고 와봐. 10초에 왜 못 먹지? 10초에 그걸 어떻게 먹어요? 아니 씹는 데만도 한 근데 평냉은 질기진 않아요. 아 평냉 뚝뚝 떨어져가지고 10초면 돼요? 10초.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자, 한번 저희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방송 10년 했잖아요. 뭐, 방송인으로 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